네,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검수완박을 놓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최강욱 의원의 적개라는 발언의 해석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고요. 본회의 사유권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음 주에 예정돼 있던 미국 출장을 안 가겠다고 하면서 그럼 어떤 의도인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위원회가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역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뉴스설계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겁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후보자 TV 토론이 있었죠.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이 세 명의 후보 TV 토론을 했는데 상당히 감정적인 발언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름만 들어도 앙숙들이 나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요. 네, 검수완박 찬반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찬성 의견 모셨습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위원장 모셔서 관련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열띤 또 논의가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 주제는 혼란의 검수완박으로 잡았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 어제 법안 심사 중에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져서 파행이 됐었는데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적개라는 표현 때문인데 양측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의 의원에게 적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성연이고 선배인 동료인에게 비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를 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저지르지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지금 말씀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게 지금 상대 의원에게 말할 수 있는 태도냐 이런 말을 지금 저게가 제가 전주의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채널A 사건을 건데. 저게 일단 유상범 의원의 주장으로는 사람을 가리킨 거다라는 주장이고 최강욱 의원의 주장은 아니다. 태도를 가리킨 거다라는 주장인데 뭐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만큼 신경전이 거세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저 개는 어입니다. 어이. 네. 저는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많잖아요. 예. 네, 많은데 지금 이제 법사위 논의를 사실은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민주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든 좀 시간을 끌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논란이 되는 것이지 평상시 같았으면 뭐 이거 가지고서 뭐 사과를 하라 또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저렇게 입장을 가지고서 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거나 그럴 리는 없겠죠. 지금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마 이런 말들을 가지고 아마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진 정치적 함의는 분명하죠. 빨리 끝내야 되는 입장과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보통 그 말싸움 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모욕적인 이제 예. 언사로 이제 이렇게 서로 시시비비가 걸렸을 때는요. 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처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국면에서 계속 만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의 평소 태도가 어떻게 보면 전주의 의원이 설사 이게 오해라고 할지라도 저건 나를 향해서 저 비아냥거리는 말투구나.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성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민주당 의원들은 페미니즘을 자처하고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자기네들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내가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거죠.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낮춰보는. 시간 끌기 위한 건 없다. 아니 시간을 끌는 방법이 이렇게 한다고 시간 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만들어 놓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시간을 끌겠습니까? 하루가 날아가잖아요. 어떻든. 아니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최강욱 의원님은 평소에부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는 좋으시던데. 아니 근데 매는 좋으신 좀 분이던데. 거치시잖아요. 아 그래. 그건 인정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한미를 한번 들어보려고 매너는 좋으시더라고요. 얘기를 했고요. 일단 제 사실 관심은 이 부분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부터 이번 주말부터죠. 열흘 동안 원래 미국과 캐나다를 가기로 했었는데 입장문을 내고 보류했습니다. 캐나다 방문을 보류했는데 뭐 저거죠. 검수완박 법안이 올라가 있는 이 중요한 시국에 사회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든 행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일단 평상시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님 자세와 태도를 볼 때는 예. 아마 뭐 다른 사람들은 저 아마 사회권을 넘기고서 아마 일정대로 해외 나가실 거다 이렇게 많이들 보던데 저는 이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도 안 가실 거다 아마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박병석 의장님 평상시에 이게 저 일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로 밀어볼 때 이거를 그냥 냅두고서 해외를 나가신다.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캐나다, 미국 일정은 이제 보류를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걸 가지고서 이제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해석은 그거죠. 박병석 의장이 직접 사회권을 보면서 자 이거 논란이 많은 법이니 여야가 합의해라. 지난해 이른바 언론개혁법 때 그렇게 주문했었잖아요. 그럴까봐 지금 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해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끝까지 아마 박병석 의장님은 아마 끝까지 그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의장으로서 아마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거든요. 예를 들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중재법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개혁 이 문제는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불가능한 것이고 더더구나 윤석열 행정부가 5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의 역사적 성과가 있는데 그것이 20년 전으로 후퇴한다는 것을 박병석 의장도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이전에 의장이 되시기 전에도 기소하고 이게 수사를 분리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아마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요. 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지금 온 국민과 그다음에 여야가 첨예하게 지금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본인이 만약에 외유를 나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 있잖아요. 지금 미국, 캐나다 일정이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이 일정보다 나라가 이 중차대한 시기인데 이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냐? 혹시 이런 지나가는 얘기가. 길에 벚꽃만 있었어도 벚꽃 풍경한 그렇죠.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건 이제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나는 길에 그 벚꽃. 박병석 국회의장 입장에서요 엄청 부담이 되는 지점이에요. 아,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 이 법안에 대해서 뭐 통과를 시킬 건지 안 통과시킬 건지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저는 그 지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저를 보고 말씀하시면 텔레비 화면에 더 잘 나옵니다. 아, 네. 제가 투샷이 지금 처음이라서. 보면 투샷이 저렇게 잘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세 컷이 나오거든요. 이래 보는 게 화면에 잘 나옵니다. 역시 저거 어떻습니까? 그런데 박병석 의장이 물론 그런 출장에 대한 부담도 한몫을 했겠지만 사회권을 갖게 될 경우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할까요? 아니면 방금 전재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든 합의를 요구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4월에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이다. 상정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정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싸움은 굉장히 치열해요. 바로 이런 순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사실은 국가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서 그 당적을 버려라 국회의장한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국회의장인 지금 박병석 의장은 그 친정인 민주당, 그 민주당의 그 입장에 동조할 거다. 물론 그 전에는 여야가 합의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노선에 있어서는 상정할 것. 그럼 이거는 뭐 검수완박법은 민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네.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저희들, 명약 관화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들 프로세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박홍근 원내대표가 굉장히 성실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주 정교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들 시간표상으로는 4월 안에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서둘러 가지고 형사사법 체계를 지금 완전히 지금 뒤바꾸는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제가 수차례 정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요즘에 그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 씨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그 당시에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게 조선의 백성을 위한 길이라고. 아마 그러면서 나라를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그 모든 피해를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국민들한테 다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소위 말하는 권력 있고 빽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거의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민주당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막장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서두르나. 그럼 결국은 그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후보 보호하려고 이러는구나. 결국은 답이 그겁니다.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 정미경 최고께서는 이제 검찰 출신이시라 검찰에 애정이 많은 건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소송법이 말하자면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전혀 사실과 틀립니다. 헌법 어느 구절에 검사의 어떤 수사권과 관련된 구절이 단 한 구절이 없고 다만 영장 청구에 관한 이 구절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걸 가지고 수사를 전제로 한 영장 청구권이기 때문에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틀리고요.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의 역사적 기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이 될 때 이때 장기적으로 기소권한과 수사권한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정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권력자들이 이 말하자면 부패한 권력자들이 덕을 본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를 할 때는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이 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전직 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가지고 하면 빠져나갈 길이 아주 간단 명료해집니다. 그런데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놓으면 수사기관에도 로비해야 되고 이 기소기관에도 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죄자가 빠져나갈 길이 이 두 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에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최근 한 1년 사이에 굉장히 기세요. 35만 건의 6대 범죄 길다고 생각하시면 자르고 경찰 수사가 했는데 이 중에 경찰이 이미 35만 건 중에 늘 역사적인 34만 얘기를 건을 다 하고 해주세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공백이라든지 권력자들이 덕을 본다 이 말씀은 사실과 틀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늘 기시니까 중간에 제가 잘라주세요. 제가 검사를 했지만 제가 국회의원을 2번을 했는데 국민이 먼저이지 검찰이 먼저이겠습니까? 그거는 저를 모욕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형사소송법의 역사, 헌법의 역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검사였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했겠죠. 의원님보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헌법에 정신이 있어요. 대한민국 검찰은 그냥 단순한 수사기관도 아니고 단순한 법률적 기관이 아니에요. 법률기관이면서 수사기관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왜 이렇게 답답해? 빨리 검찰 보고 수사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래도 수사를 검찰한테 맡겼을 때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우리 국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피해를 받은 국민이 있으면
이제는 경찰에만 고소장을 내고 고발장을 내고 전민기 최고도 엄청 기신데. 검찰의 고소 고발장을 빼앗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국민의 선택권을 민주당이 다수당을 가지고 그 입법으로 뺏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서 그 선택권 뺏는 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을 밝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억울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소장 써가지고 검찰청에 가면 검사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바로바로 수사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경찰은 이미- 그럼 바로바로 수사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어떤 수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선택권을 막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쵸.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원천 봉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미 경찰이 대한민국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한 1,600만 건의 경찰이 이제 형사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합니다. 1,600만 건. 이건 뭐냐면은 검찰과 경찰이 하고 있는 전체 형사 사건의 99.2%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검찰은 0.6%밖에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0.6%가 그다음에 6대 범죄. 보세요. 그러니까 6대 범죄라는 아니, 그러니까 거잖아요. 6대 범죄를 지난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민주당이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해줬잖아요. 다 그럼, 빼앗고. 예. 근데 왜 그것마저 다 빼앗으려고 자, 하느냐는 거예요. 자, 예. 빼앗는 것이 아니고 빼앗는 우리가 거죠. 형사소송법을 70년 전에 제정할 때 장기적으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수사 2019년도에 기소를 분리한다고 제가 해서 조금만 검찰의 말씀드릴게요. 수사권을 다 빼앗는 예.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19년도에 1차 검찰 개혁을 할 때 그 과도기적 형태로 6대 범죄를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 과도기적 형태의 개혁에 머물게 될 경우에는 이 과도기적 형태의 개혁 성과조차도 윤석열 행정부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20년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검찰 개혁을 완결시켜야 되겠다. 완결시키는 검찰 개혁은 전 세계적 추세인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예. 세계 표준인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네, 주장이고 저희가 그래서 사실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그 검경 부분에 수사 안박 대해서- 얘기를 어제 엄청 경찰은 많이 수사가 들었는데 기소는 검찰이 혜택은 국민이 예. 이것이 개혁의 아니 요체다 이 말씀을 지금의 검찰이요. 지금의 검찰을 망가뜨린 게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에요. 세상에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적폐 수사할 때는 검찰을 앞세워가지고 그 난리를 치더니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검찰이 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사검사 한동훈에 대해서는 좌천시키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행태를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반성과 그다음에 정권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조용하셔야지.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금 이렇게 분풀이 하듯이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 해놓으니까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도 그만두지 않고 정치한다고 나와버리고 아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면 쫓아냈잖아요.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왜 징계를 중립을 하려고 해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당선자입니다. 예로 들면 이미 저 징계 근데 처분에 잠깐 대해서 제가 아니, 의원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왜 징계를 하려고 그럼 지금 했어요? 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 안 합니까 지금? 지금 정호영 아니, 당선자, 무슨- 정호영 당선자 아니 왜, 검찰에 지금 내정자 수사권 왜 다 수사 안 빼앗는다 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6대 지금 있지 범죄. 않습니까? 아직 아니죠. 있지 않습니까? 6대 범죄만 남겨놨잖아요. 그 6대 범죄 안에 정호영이 안 들어가요. 자 보세요. 왜 빼앗았냐고요. 6대 범죄를 그러면. 6대 범죄가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게 한 전국적으로 35만 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35만 정호영 건.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 그러니까 하시지 말고 35만 건이 되고요. 이 중에 경찰이 이미 34만 건을 하고 검찰이 불과 10,000건밖에 안 합니다. 그다음에 정호영 내정자에 대해서 왜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사모펀드 의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그 딸이 되는 아니, 조민양에 그러니까 대한 의혹이 그때는- 나오고 그때 그때는 바로 아니, 압수수색이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섞어서 얘기하시면 네. 안 돼. 그때는요 검찰의 수사권이 있었고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다 빼앗고 6대 범죄만 남겨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호영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없어요. 수사권이 다 빼앗았잖아요. 아니, 6대 범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국회 그렇죠. 공직자, 예. 공직자도 현재는 정호영 아니기 부분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경북대학교 그러면- 병원장은 공직자입니다. 아니 경북대 병원장은 공직자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경북대학교의 이런 와중에 6대 교직원은 범죄만 전부 맡겨놓고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지금 수사를 그러면 고소 고발을 빨리 하세요. 이미 검찰에.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소 고발 검찰이 돼 수사를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지. 고소 고발이 돼 그래요. 있고. 우리가 수사를 방해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때
그때 당시에 아니 민주당이 검찰이 어떻게 살아있는 했어요? 권력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살아있는 권력은 아니, 윤석열 살아있는 당선자와 조국 전 장관에 장관 대해서 내정자들 아닙니까?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왔어요? 예? 조국 수호 집회했잖아요. 조국 수호대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정호영 수호대 안 만들고 정호영 수호 집회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전재수 의원님은 그 당시 조국 전 장관 예. 청문회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아빠 찬스라고 조국 전 장관은 장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잠시만요. 저희가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안 검수한박 했죠. 토론을 전재수님, 얘기 안 하셨어요? 정민희 최고위님 잠시만요. 검수한박 토론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뭐 하겠다는 검사장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두 분이 나중에 날짜를 잡아서 검수한박 법안을 하나하나 놓고 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러면 날을 잡. 전재수님 괜찮으십니까? 뭐 저 괜찮습니다. 아니, 예, 예. 아주 집중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따로 잡도록 하고요. 사실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 검찰개혁 검수완박이라는 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도 계속 뭐 수사권, 기소권 분리 얘기 시간을 잡곤 하는데 나중에 날을 잡아서 좀 더 네. 좀 더 좀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데 안건 조정위에 넘어가면 이 지금 관련 법안이 넘어가면 90일 동안 최장 조정을 해야 돼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양항자 무소속 양항자 의원을 이 법사위에 사보임을 시켰는데 양항자 의원이 최근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국 사법체계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만약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되고 그래서 국가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이번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건 조정에 넘어가서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민주당에서 양항자를 사보임을 빼는 해야죠.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예, 사보임을 또 해야죠. 근데 저게 지금 근데- 양향자 의원이 직접 작성한 문건인지 아닌지 이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오늘 오전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인터뷰에서 예. 양항자 의원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아, 그럼- 오전 언론에서 많이 양항자 의원이 쓴 것으로 보인다고 나왔지만 양항자 의원이 전화를 안 받는 예, 예. 그러니까 그 연락이 연락이 있어서. 그 예. 국회의원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양양자 의원은 본인의 소신껏 지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이거 못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홍근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해서도 대책 대안을 마련해 놨다. 예. 결국은 이 사람을 빼고 또 권은희 의원을 넣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 맨날 입만 벌리면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개개인의 국회의원의 소신과 그런 걸 지켜야지 또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결국 줄 세우기거든요. 빼고 다른 사람을 넣고. 그러면 이 법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전재수 의원님 예. 속보가 나왔는데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조금 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가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네. 근데 무소속이 왜 탈당을 했나요? 무소속이 되기 위해서 아, 그렇습니다. 양항자 의원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멀쩡히 있던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네. 무소속이 됐고요. 아. 지금 뭐 추가 기사가 좀 나와야 되긴 할 민영배 텐데. 의원을 안건 조정위에 사보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당인 민주당 의원 3명에다가 무소속은 야권으로 들어가니까 예.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이었다가 이제 네. 무소속 예. 야권 의원이 돼서 안건 조정위에 들어갈 수가 예. 있는 거죠. 네. 이런 근데 이건 좀 꼼수. 너무 심한 거 이거 완전 않나요? 꼼수. 아, 꼼수지요, 그러니까 꼼수. 이제 좀 무리수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젠틀하신 전재수 의원 예. 같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무리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가 열리게 되면은 180석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의석이 이제 172석이다 보니까 예. 무소속 의원들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당 뭐 이래저래 정의당도 해가지고 예, 있어야 되고. 180석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조금 좀 무리해 보이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좀 무리해 보이나 그러나 이제 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1차 이 검찰 아니 개혁을 무리해 했는데 보이나 불가피하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1차 이제 검찰 개혁을 했는데 이거를 수사 기소를 통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완성을 시키려면 결국은 5월 9일까지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무리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민영배 의원은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안건 조정위에서 무소속
몫으로 역할을 들어가기 예, 예. 위해서 근데, 탈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 의원은 17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이제 이 개혁에 대한 절박함이 이제 민주당에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죠? 여태까지 그 검찰에 대한 그 보복을 복수 심리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양심적인 양양자 의원님 같은 분은 난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꼼수를 피워가지고 세상에 멀쩡한 그 민주당 국회의원을 나가라 그래갖고 무소속으로 만들어버려서 결국 이 토의하는 거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건 그러면 아니고 그럼 나가라고 해서 나가죠. 본인 의사를 묻고 그게 무슨- 그렇게 아니 민주당 여기서는 솔직해 주셔야 돼요. 아니 본인한테 물어보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동의하냐 그렇게 해서 나간 거지 나가라 그런다고 어느 국회의원이 그냥 나갑니까? 그렇지 아니 그거를 않죠. 본인의 무슨 의사로 그걸 의사 다 나갔겠어요. 물어보고 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자유로운 사람이 하는 의사겠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혁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선택을 한 것이죠. 아니 개혁을 위하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국회의원이 꼼수를 피워가면서 개혁을 해요. 지도부가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거였으면 양양자 의원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러면 그렇지 양양자 않죠. 의원이 소신껏 이렇게 하면 내버려둬야지. 그러니까- 왜 또 민주당 국회의원을 또 무소속까지 그러니까 내보내가지고. 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관련 얘기는 이제 의석수가 전재수 충분히 의원이 의원님, 국회는요 다 들은 것 같고요. 예. 자유롭게 토론해야 되는데 왜 토론을 저희들이 자꾸 이 막아요? 당론을 정하는데 3시간 30분 동안 토론했습니다. 3시간 예, 다- 30분 동안 토론을 해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을 네, 하는 야당을 너무 무시하지 네. 마세요. 여당도 너무 무시하지 네, 마세요. 민영배 의원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데 안건 조정 이유로 이 검찰청법 개정안 등이 회부되면 90일간 논의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숙려 기간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내 본회의 안건에 상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 조정위는 민주당 3명, 그다음에 야당과 무소속 3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안건 조정위를 끝내려면 과반을 해서 고만 우리 숙려 기간 끝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3분의 그래서 2의 찬성. 3분의 2의 찬성으로. 예. 그래서 이제 4명, 민주당 3명에다가 무소속 1명이 찬성하면 되잖아요. 3분의 2입니다. 이 자리에 원래 양항자 의원을 넣어놨는데 양항자 의원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니까 민영배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그렇습니다. 변신해서 예. 그 자리를 채우러 가는 것으로 현재 아주 가능성 높게 추정이 됩니다. 예. 속은 민주당이고 겉으로는 예. 무소속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민영배 의원 얘기를 좀 정리됐고요. 다음은 민주당 전략공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낙동강 송앤박으로 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식어를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거 좀 이 국어 사전을 바꾸든지 좀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낙동강 전선, 낙동강하고요. 낙동강 전선의 지역구 아닙니까? 우리가 낙동강 벨트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무슨 그 이도저도 아니고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서도 버림받은 걸 낙동강 오리알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낙동강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품고 있는 아주 풍요로운 강인데 그렇죠. 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특정 강으로 하긴 좀 그렇고 예. 일단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민주당의 전략공천위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송영길 대표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대선에 책임을 지고 출마를 못한다는 논리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치가 않고 일단 뭐 송영길 전 대표 어제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공천 배제 결정이 나면서 민망하게 돼버렸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근데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아니죠. 예. 오늘 비대위에서 최종 그렇습니다. 도장을 찍은 건 예. 아니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면은요, 그게 거의 최종 결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 비대위에서는 그 비대위가 최고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그 오케이 하지 않아도 사실 다시 공관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공관위에서 결정하면 그거는 비대위에서 아마 손 못 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관위가 지금 그 최종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개파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이긴다고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개파 간에 이재명 그 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과
그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시는 분들, 이 개파 간에 저는 전쟁을 하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뭐냐면 공관위원장이 되게 중요한데 이 이원욱 공관위원장께서는 반 이재명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비대위와 지금 공관위의 권력이 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제가 관전평을 드립니다. 관전평이고 이제 안에서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관전평 고맙습니다. 고맙고 다만 최근에 이제 김진태 의원하고 그 황 앵카 강원도지사 황상무 그러니까 이제 이 공천과 관련한 절차와 과정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최근에 이제 결정한 것을 번복을 했듯이 지금 이제 송영길, 박주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밤 12시까지 오전에 좀 비대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모여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단식하셔야 되는데 송영길 뭐 필요하면 김진태 단식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김진태 의원처럼 이제 뭐 좀 그런 분들은 단식하고 할 텐데 아마 뭐 단식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비대위에서 잘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넓은 좀 인재풀을 가지고서 의견도 좀 구하고 박영선 전 장관한테도 이제 출마를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선을 전제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 다 놓고 그리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전략공천위에서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은 배제라고 했어요. 공관위에서. 예. 공관위에서. 전략공천입니다. 예. 일반 공관위하고 전략공천이 또 틀립니다. 예. 저도 헷갈렸었는데 찾아보니까. 예, 전략공천이고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게 마찬가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비대위하고 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럼 이미 공천위에서는 전략공천 배제, 2명은 배제라고 해놓고 다시 비대위에서 아니야 이 두 분도 같이 해서 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공천을 받았어요. 경선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자기들이 아니라고 해놓고 다시 내는 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전략공천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비대위하고 좀 사전에 교감이 좀 있거나 논의의 자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 과정이 좀 이게 뭔가 좀 꼬였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아니죠. 보통은 이 여의도 정치판이라는 게 권력을 나누지 않아요. 그건 국민의힘 이야기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서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건 권력을 안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공관위원장하고 여기 비대위원들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따르지 않은 거니까 그 부분은 뭐 그런 과정은 좀 국민의힘 보고 뭐라고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저렇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전략공천위에서 송영길, 박주민 두 사람을 배제하기로 한 거를 문자로 알았다라고 했는데 잠깐 박홍근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가지고 사실 비대위에 좀 제대로 참석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자를 통해서 우리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 박주민 당사자인 그 이제 법사위 간사가 오셔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 기사 보고 알게 됐다, 문자 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서 되게 좀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두 분이... 저는 이제 유료를 해드렸는데. 예,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면 비대위에서도 비대위원장 다음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전혀 모르고 갑자기 문자로 받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당황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전쟁 같은 법사위 중에 땡땡땡 이게 뭐냐. 뭐 이런 의미겠죠. 나는 정말 열심히 이른바 이 형소법 개정안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공천 배제 결정을 문자나 기사로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개파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과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민주당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친박
개파로부터 친박- 많이 당했죠, 정미경 최고위원이. 저는 공천도 못 받은 적도 있고 어. 그다음에 제 지역구 게리맨더링으로 완전히 다 공중분해됐거든요. 지역구의 공중분해. 네, 그래서 지역구가 지역구가 이제 지금 이쪽 저쪽 사라졌어요. 인접 지역구로 다 네. 찢어져 네, 나뉘어지. 그러니까 이게 개파 전쟁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원욱 공관위원장은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최고위, 비대위가 당의 최고 기구잖아요. 예. 원래는 사실 상의를 물속에서라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당이 아닌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해당 당의 소속 의원님께서 좀 기분 나쁘신 아니. 이렇게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와 상황이 이제 그대로 반영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진짜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예. 또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어려운 것을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려운 예.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다만 개파 싸움은 아닙니다. 당장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굳이 나누자면은 정세균계잖아요. 이른바 SK.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파라 하면은 이제 친 이재명 대 그 반대편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반대편도 굉장히 잘게 다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파 대 개파로 붙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좀 의사소통이 중간에서 제대로 좀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된 것 정도로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만 민주당이 여전히 이 상황과 처지가 뭐 어렵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좀 이게 좀 힘이 좀 빠지는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일단 전략공천위에서는 대상으로 앞서 말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유력해지나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만나보지를 못해서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아마 경선에 참여하라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테고, 예. 전략공천을 준다면은 뭐 고민을 해보시겠지만 어떻든 다양하게 대선에 나왔던 분들부터 시작해서 좀 출마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오늘 밤 12시까지 어떤 식으로든 오늘 넘기기 전에 결정을 한다니까, 예. 비대위에서. 그리고 비대위에서 이 전략공천위원회 의견까지 다 들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여론조사를 좀 했거든요. 그 데이터도 좀 놓고서 최고 경쟁력 있는 사람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예. 거쳐서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서울시장에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 전 대표가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경우는 좀 활동이 좀 많아지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비대위에서도 물론 뭐 독립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각자 뭐 내부의 쓴소리도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지사로 단수 곡청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노영민 후보도 탈락시키든지, 그것을 못하겠다면 서울에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가 모두 참여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경선을 하지 않겠다는 건 패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의 경우는 처음에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겠다는 걸 강하게,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는 걸 강하게 비판했다가 이왕 출마했으니 그럼 경선을 하자라고 했는데, 어제 전략공천위에서 배제하자 이를 또 강하게 비판했고 그러면 지난 대선 예를 들어 부동산 실정에 책임이 있다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왜 공천했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 그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개파로부터 그래도 좀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게 정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매번 다 정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세요. 사실은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그 컷오프 시킨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자가 어찌 감히 금방 나오냐, 이런 논거일 거예요. 안 봐도.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정미경 최고님 신났어요. 아니 신난 게 아니고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 예, 정치권에. 전재수 의원님 생각해서 좀 봐드리는 건데 지금. 그다음에 노영민 이제 전 비서실장은 충청북도에 지금 전략공천 단수공천을 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도 부동산 그 정책에 책임 있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묻고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거 좀 안 맞지 않냐. 그냥 예. 이렇게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쓴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 다 그러면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안 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될 텐데 그러기에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 지금 문 닫으라는 이야기. 아니 나는 반성을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께 이제 사과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좀 집중해서 공약을 냈던 것이고. 근데 의원님 행동이 안 따라줘요. 말 아니요, 따로 아니요. 행동 따로예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양도세 중과세 1년 중과세 원래는 국민의힘이 2년 중과세 유예였는데 지금 1년으로 좀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중과세 지금 곧 통과될 거잖아요. 국회가 열리면은 이미 그렇게 이제 액션 플랜이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지금 당이 대선 패배하고 난 뒤에 특정 잣대를 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이 당을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가장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 또 무슨 뭐 조국 장관의 책임 있는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당이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이때 이야기 틀리고 저때 이야기 틀려버리면 굉장히 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내 얘기, 공천을 둘러싼 갈등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민주당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검수한박은 검찰 얘기도 있고 여기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에 들어가 있는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썰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썰픽입니다. 3위부터 보시죠. 요추 6번 의혹은 명예훼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2015년 병역 4급 판정을 놓고 민주당에서 가짜 진단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북대병원 진단서를 보면 척추협착이란 진단명과 함께 아픈 곳이 요추 5번, 6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부위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 후보자 오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요추 6번이라고 엄연히 사용되고 있는 의학 용어를 없는 용어로 만들어 허위 진단서라는 허위 뉴스로 허위 의혹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그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저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병역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만간 공식력 있는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현장 불편을 우려해서 언제 어느 병원에서 할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시죠.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시작. 오늘부터 이틀간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경선이 시작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2파전인데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5대5로 결정됩니다. 여론조사의 비중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한번 보시죠. 민주당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 김동연 대 김은혜의 경우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김동연 대 유승민의 경우 역시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일단 수치가 조금은 더 벌어져 있죠.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출전할 최종 후보 철혜연이 될까요? 아니면 유딩크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미리 보시죠. 내일부터 출근길 시위 재개. 장애인의 날인 오늘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내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인수위가 장애인 대책을 내놨는데 전장현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하다는 거죠. 내일 오전 7시부터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시위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장현의 구체적인 입장은 잠시 후 박경석 대표와 전화 연결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가 많고 정우영 후보자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전지수님 어떤 얘기를 보시겠습니까? 인수위 대변인께서 배현진 대변인인가요? 예. 배현진 대변인께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40년 직위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40년 직위가 아니다 사실은. 예. 굳이 해명을 안 해도 될 해명을 했어요. 이 손절각 아닌가 보여지고 지명을 철회를 하라 그랬더니 친구 관계를 철회를 하고 있는 뉘앙스. 친구 관계를 철회를. 이것도 헤드라인이네요. 예. 지명 철회하라고 했더니 친구 관계를 철회한 거잖아요. 40년 직 영남일보에 40년 직이라고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친했다. 영남일보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뷰한 내용이 있죠. 근데 이제 정우영 후보자가 인터뷰했던 그렇습니다. 얘기죠. 40년 직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정호영 지명자를 지명 철회를 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사항이고 친구 관계까지 그렇게 철회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그 병력 비리는 없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병력 비리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이 의사예요. 예. 신현영 의원이. 이 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후 상황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척추 질환으로 해가지고 4급 말하자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5년 동안 15만 원밖에 병원비가 안 들었어요. 그리고 19학점에 연구원 생활 주 40시간 했고 또 병원에서 환자 이송 이런 이제 봉사활동까지 한 거죠. 아픈 몸을 이끌고 군대도 현역으로 못 갈 정도인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예.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요추 6번 가지고는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본 좀 정확하지 않은데 제 의견으로는 원래 허리뼈는 5번까지 있는데 그 뒤가 꼬리뼈 1번인데 꼬리뼈 1번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뭐 6번으로 그냥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 예. 저는 뭐 요추 6번, 뭐 요추 5번 뭐 그런 거가 지금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 전재수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듣고 있으면 왜 옛날에 과거에 전재수 의원님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못 냈을까? 왜 딸에 대해서 표창장 위조한 거, 뭐 허위 인턴 이랬을 때 왜 용기 있게 얘기를 못 했을까? 그럼 나는 그 당시 얘기를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사과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전에 여러 차례 아니, 사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뭐 다시 조국 전 장관 얘기로 시간 지금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조국의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안 된다 저는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스스로 정우영 후보자도 안 된다. 네, 정호영 후보자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사퇴해 달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예, 이걸 시시비비 가리지 말자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멈추시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르실 또 썰픽은 저는 2위 그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시장을 예. 제가 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경기도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졌어요. 윤석열 당선인이요? 네, 당선인께서 졌잖아요. 그래서 패배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진짜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빡세게 경선을 해서 한 사람이 승자가 돼서 그분이 이제 그 경기도를 탈환해달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누가 될까? 알겠습니다. 저는 1위 내일부터 출근길 시위 재개 전장현에 고르겠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어서 끝나고 인터뷰로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를 인터뷰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인터뷰 할 줄 하겠습니다. 알고 그걸 안 골랐습니다. 역시 전재수 의원님이.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엔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장인에 다시 내일부터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토론을 가졌었죠. 박경석 전국장애인 차별참패연대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잠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일주일 만입니다. 어제 그런데 인수위에서 장애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내놨는데 그런데 전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미흡하다. 자, 이게 미흡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출근길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런가요?
인수위에서 브리프한 내용은요, 보건복지부의 내용에서 이 개인 예산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예. 저희는 뭐 개인 예산제가 먼저가 아니라 개인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먼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인데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기자 간담회 하는 거 보니까 그것은 장애인 단체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안 내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탈시설 권리는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제시한 권리입니다. 이게 전장애인 일부 단체의 의견이 아니고요. 유엔에서 제시한 권리의 문제를 장애인 단체 간의 이견이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이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이동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냥 잘하겠다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그전 정부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그전 정부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20년째 듣는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데 보시면 그 저상버스,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미 12월 30일 날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법 안 지키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저희가 제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간 차별이 맞는 이동권의 문제들을 해결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박경수 대표님이 이 자리에 토론에 나와서도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네. 눈 닫고 찾아봐도 없던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 장애인 콜택시를 어제 인수위는 2027년까지 그러니까 임기 내죠. 네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 내인데 100%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네. 지금 83%라고 더라고요. 예. 그래서 17%를 채우는데 5년이다. 요거는 조금 장애인들의 그렇죠. 요구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닌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예. 문제는 그게 핵심이 아닌데 핵심이 아닌 부차적인 문제도 임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채우겠다는 거는요. 좀 이게 도대체 장애인 이동권의 지급의 이 시급한 현실, 이 차별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탈시설 방안은 지난번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네. 중증 발달 장애인들의 가족에서는 네네. 지금 지역사회로 장애인들이 왔을 때 마땅한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게 아니면 가족들의 어려움만 커진다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인수위에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입장으로 내놓기는 좀 애매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탈시설 로드맵은 20년 걸리는 로드맵이었습니다. 예. 근데요,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뭡니까? 반대는 지금 지역사회에 나오면 힘들다. 그리고 가족 부담이 커진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게 핵심인데 그러면 가족 부담이 없도록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80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해서 그런 잘 나와서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그 사람들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시설 폐쇄 그리고 또 지금 불안하는 이유로 그걸 갖다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 그게 더 문제죠. 거주시설 부모의 결론의 반대는요. 결론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으니까 시설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면 탈시설 관련 권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노력조차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7시부터 이제 지하철에서 다시 출근길 탑승 시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라고 저희가 21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밤까지 기다리고
저희가 그래도 이 좀 인수위에서 저희가 공식적인 문건으로 전달했는데 저희들에게 좀 문건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정도는 답을 주셔야지. 좀 그래도 지금까지 21년 외치고 이렇게 지하철에서 목소리를 외치는 예. 일단 최소한의 저는 인수위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도 토론회 인사말로 불편을 끼쳐서 시민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만큼 우리는 절박해서 21년째 이렇게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인사말을 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뭐 이게 지금 연결이 돼서 김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월 12일 정도로 박 대표 측과 이준석 대표 측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통해서 대화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이렇게 저희가 인수위에서 답이 없으면 지하철에서 출근길에 또 만나게 될 건데요. 그 현장에서 부닥치는 어떤 시민분들의 그 바쁜 마음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시민으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같이 책임지고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민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 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네, 매일 더 화제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죠. 네, 바로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참 말씀 못되게 하려고. 자, 홍 후보님, 김재원 후보에게도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못돼가지고 질문하기 싫은데. 아니, 알겠습니다. 겁나서 질문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김재원 후보를 겁을 내겠습니까? 자, 선을 넘는 선거전. 네, 앞서 보신 장면은 어제 열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TV 토론이었습니다. 웃으면서 하실 말씀을 서로 다 하시는데 굉장히 날이 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잠깐만 보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매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자,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이 세 명의 후보로 지금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차분한 토론이라기보다는 그 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김재원 후보가 먼저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 대구 공항을 반대했다. 부산의 가덕도 공항을 찬성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막 설전이 벌어졌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선제 타격을 하니까 응징보복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을 폄하하고 그리고 앉아서 대구 시민이 홍준표 때문에 피해 본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구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깐죽거리고 남 비난하는 그런 토론은 옳지 않습니다. 제가 깐죽거린 게 아니고 또 제가 뭐 그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도 대구시장 후보자로서 나온 후보자인데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두 사람은 뭐 그동안 꾸준히 부딪히면서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대구시장 경선에서 그 정점을 찍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두 사람의 갈등 이미 저희가 뉴스 썰기에서도 몇 차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지난해입니다. 앉아 썰기 시절. 되게 추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자, 이번에는 원표 대결. 제가 이름을 만들었다고 그 홍콩의 무협 스타가 아니라 김재원, 홍준표의 원표 대결이다. 이렇게 해서 충돌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최근만 해도 그 홍준표 후보 대구시장 출마를 앞두고 페널티 폭탄을 줬다. 당에서 그래서 홍준표 폭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연관된 이야기였었죠. 이 페널티를 놓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했다 안 했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감정이 상했는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김재원 후보에게,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야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그 장면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께 영상 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급하기도 싫어요.
그건 진짜 언급하기도 싫어. 단호한 표정을 아이, 처음 봤어요. 그거는 나는 그 사람 언급하기도 싫어. 다른 거로 넘어가십시다. 일단 뭐 상중하기 싫다, 언급하기도 싫다. 그 세 보니까 언급하기 싫다는 말을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예. 표정에서 정말 찐으로, 속된 말로 찐으로 싫어하는 표정이 정말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원표 대결을 저희가 여러 번 썰었었는데 여야도 아니고 같은 정당의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날선 감정 대립하는 거는 또 이렇게 오래 가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두 사람이 지금 같은 선거의 경쟁자로 나서면서 사실상 이제는 뭐 회복 불가능한, 뭐 완전하게 되돌릴 수 없는 관계, 뭐랄까요, 뭐 CBID 같은 관계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미 뭐 어제 토론에서 계속 나왔었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김재원 의원 참 말 못되게 한다. 그랬더니 김재원 그 후보 역시 뭐 겁나서 질문회 안 하느냐, 겁나는 질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을 놓고도 이런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 김재원 후보가 자, 윤석열 당선인이 홍준표 의원 시장이 되면 챙겨주겠느냐라고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홍준표 후보 역시 당선자 팔아서 선거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서서 아까 제가 그 홍준표 의원이 김재원 최고위원 보고 야비하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제 토론에서도 김재원 후보 역시 맞받아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경선에서 패한 다음에도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것이 혹시 윤석열 후보가 낙마하지 않을까라고 기다리면서 있었다라고 그런 태도가 야비한 것 아닐까요? 저는 라디오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어쨌든 근데 홍준표 의원이 사실 토론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뉴스저기 때문에 좀 봤는데 윤석열 당선인과 내려오기 전에 좀 통화를 했다,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이 또 사실인지도 좀 검증이 필요한데 근데 가만 보면 TV토론 분명히 3파전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공개 지지로 박심을 얻고 출마한 유영아 후보. 뭐라고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3파전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김재원, 이 김재원, 홍준표 두 사람이 너무 격하게 싸우면서 유영아 후보는 좀 말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말을 몇 번 했는데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발언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49년 만에 대구에 내려왔는데 사실 어디가 북구고 어디가 남구인지도 가물가물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구는 북쪽, 남구는 남쪽이 아닐까 싶어요. 대구시장 출마했는데 대구 행정구역을 잘 모른다. 글쎄요, 득표에 도움될 만한 얘기일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면 북쪽에 있겠죠. 참고로 강지영 앵커가 지금 대구 출신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구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예. 저도 북구, 남구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마를 안 하시는 게죠. 전 출마 안 하니까 괜찮죠. 예, 안 하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네. 출마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파동, 범어동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북구, 남구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이제 김재원, 경쟁자인 김재원 후보가 바로 공격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동서남북도 구분 못하겠다는 분이 시장을 49년 만에 대구에 왔더니 북구가 어딘지 남구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 공약도 발표하지 않으신 분이 대구시장이 된다는 것은 뭐 글쎄 어불성설이죠. 네, 참고로 이 김재원, 유영아, 김재원 이 두 사람은 지금 이른바 친박으로 분류되는 후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지금 불발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각계 전투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세 명이 어지럽게 얽혀서 말 그대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셨을지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현재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 판세 일단은 1강 1중 구도다. 보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지금은 앞서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취합을 해보면 그다음이 김재원, 유영아 이제 두 명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만약에 이 구도대로 해서 홍준표 후보가 이긴다고 하면은 지금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 의원이거든요. 대구 수성을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게 되는데 이 사퇴 시한에 따라서도 또 이번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저희가 뉴스 설계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 않나요? 대구 선거 관련된 정치적 변수들이 지금 많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안에 사퇴를 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5월 달 넘어서 사퇴를 하게 되면 이번에 보궐선거를 못 하게 된다라고 전해를 해드렸죠. 네. 자, 또 다른 관심사 있습니다. 유영아 후보인데요.
뭐 선거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자, 공개 지지를 했지만도 현재로서는 3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과연 이번 당내 경선이지만 당내 경선에서 이제 이른바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효과가 어느 정도 위력을 떨칠지 또는 이제는 그 효력을 다 했는지도 이제 결판이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을 넘는 선거전이라고 썼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야 대결보다도 같은 당내에서 같은 뼈끼리 싸우는데도 더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또 이런 측면도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는 항상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국민의힘 내일부터 이틀간 경선 후에 토요일부터 최종 후보 발표합니다. 누가 되든 싸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썰어드리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나를 붙잡아줬으면 해 눈물 뚝뚝 흘리며 내게 전화를 걸어 We fight and scream break up and leave 늦은 밤 나 위에 꽃을 사다 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요즘 현안인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입장 또 반대하는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내일은 반대하는 입장을 듣고요. 오늘은 지지 성명을 냈던 전국 경찰 직장인 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국 경찰 직장인 협의회 이것부터 약간 어떤 조직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경찰 직장협의회는 사실 그 일본 그 언론에서 노조의 성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노사협의체 정도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사협의체 정도. 네, 네. 그래서 2019년도 12월에 그 경찰과 소방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그 개정 법안이 발의가 돼서 2020년 그 6월 달부터 그 저희들이 그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뭐 전국 경찰들의 뭐 복지, 네, 그렇죠. 내부 뭐 애로 사항들을 네네. 해결해주고 뭐 경찰 수뇌부랑 그런 분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거군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노조처럼 뭐 단체 행동권이라든가 단체 교섭권 이런 건 없고요. 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현재 그 274개 경찰서에서 설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회원은 한 5만 3천 명 정도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시군요. 아, 네. 며칠 전에 성명을 냈습니다. 네네. 검찰의 수사권, 지금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없애기보다는 그 정상화, 수사의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70년 동안 경찰이 수사를 다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실혼 관계였죠. 법적 혼인 부분은 아니고요. 예. 100% 수사는 경찰이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 99%를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신고를 했죠. 그러다가 나머지 6개의 그 범죄가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근 그 7년 동안 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0.1%만 공소 제기를 했습니다. 18,900건 중에 19건 정도 했고요.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는 530만 건 중에 32.9%가 기소를 했어요. 지금 말씀은 검찰이 피해자일 때, 그러니까 검사가 뭘 잘못했을 때 걸렸을 때, 그렇죠. 자기들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 보니 네네. 기소를 잘 안 하더라 입건이 됐는데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걸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그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걸로 알고 있고요. 법사위에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져 있어서 네네. 사실은 검사나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공수처가 전담해서 수사와 기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만약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공수처가 있는데 굳이 또 수사권까지 뺏을 필요가 있는가? 나는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그 6대 범죄 수사를 보면 저희 경찰이 36만 건 정도를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 1,7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해왔던 수사들이고요. 다만 그 검찰 쪽에서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6대 범죄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 이런 그 언론 기사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 환경이 어려워서 현장에서 그 말하면 힘들다. 수사 경찰을 그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해서 그 6대 범죄를 주면 안 된다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민관기 위원장님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른바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비판적 의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입장으로 또 변신해서 다른 분을 네. 인터뷰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앞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다. 6대 범죄에 대해서도 부패, 경제, 뭐 선거. 네네. 그런데 대기업 비리 같은 또는 거대 권력, 뭐 장관급 또는 경찰이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수사에서 사실은 결과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일단은 그 검찰의 그 제도적인 특권들이 좀 있습니다. 예. 6대 범죄 중에 대형 사건을 검사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특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 예를 들면요? 그 예를 들면 증권 범죄 같은 경우 뭐 예. 부정한 자금의 흐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검찰 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검찰에다가 이첩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 금융정보분석원의 예. 정보 처리 과정 같은 경우는 검사 신분의 그 심사분석위원장이 총괄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검찰이 독점하고 있지 않나. 예. 그다음에 그 마약 사범 같은 경우도요. 그 마약 혐의자가 뭐 입국이라든가 상륙 허가 요청을 할 때도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들 때문에 마치 검사만 이런 6대 범죄를 잘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비춰진 경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네네. 그러면 검찰이 특권이 있어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도 네네. 잘한가요? 아니면은 우리도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역량을 쌓아서 잘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잘할 수 있다는 건가요? 물론 뭐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그 정보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검찰처럼 100% 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네네. 지금 유예 기간이 네네. 그러니까 별도의 중수청이든지 법무부 산의 어떤 기관이든지 또는 네네. 경찰 국수본 밑에 어떤 특수수사 기관을 만들든지 네네. 유예 기간이 석 달이거든요. 지금 말씀은 여러 여건 때문에 우리가 검찰만한 거대 권력이나 대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 역량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여건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건은 석 달 안에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느냐는 문제죠. 근데 실제로 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예. 중수청이라든가 그 한국형 FBI라든가 그러면 현재 그 검찰 수사관이 한 8천 명 정도 예. 되고요. 그다음에 그 특사경이 한 2만 명 됩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뭐 범죄 중수청을 예. 설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중수청이라고 네네. 한다면 네, 거기에 그 수사관들이 가서 근무를 하면 이 정보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서 또 그 오랫동안 수사해왔던 분들이 예. 수사를 하는 그런 방식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네. 아시겠지만 저기 파면을 당하지 않고는 정립이 보장되잖아요. 검찰 그렇죠. 수사관들이 난 가기 싫어요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중수청에 뭐- 수사할 사람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그 입법기관에서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만약 수사관들이 아니 난 수사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수청에 가서 뭐 이 법안도 싫고 안 갈래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내용과는 그럼 좀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신분만 보장이 되면 6대 범죄를 내려놓겠냐? 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신분 때문에 6대 범죄를 안 내려놓겠다?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맞지 지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민주당 내에도 꽤 있습니다. 네.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한다. 앞서 말씀대로 범죄자들은 계속 있는데 갑자기 석 달 지금 없애고 석 달 뒤에 다른 데 만들어서 한다.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경찰 수사 역량이 뭐 거대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못 미치는 부분이 그거는 수사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건 때문에 네. 못 미치는 부분인데 석 달 안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걸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그렇게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네. 사실은 뭐 제가 여기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 그 수사 역량의 문제냐, 그다음에 수사 환경의 문제냐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사 환경은 작년부터 계속 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수사권 구조되면서 수사의 그 좀 단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일도 좀 걸리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우리 수사 형사들의 금평제도 개선이라든가 근무 환경 개선, 예. 그다음에 인력 등 좀 증언해달라, 그다음에 수사비의 증언 등 요청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경찰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6대 범죄 빼고는 경찰이 수사를 물론 6대 범죄도 경찰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 보안 수사 요구나 이런 것들을 경찰이 다 하면서 보안 수사를 다 하면서 예전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하던 부분들을
안 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다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늦어지고 있다 너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하고 고발했는데 답이 안 온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량을 네네. 채우고 시스템을 정비한 다음에 와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먼저 하고 정비는 나중에 하는 게 맞나요? 사실은 그 지금 현재 검찰에서 그 수사하던 3분의 2 정도 양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경찰 쪽에 하나도 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 수사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 부분을 빨리 그 지금 현재 6대 범죄가 안 와도 3분의 2 정도가 줄었거든요. 검찰 수사는. 그러면 그 인력과 예산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은 이제 수사의 병목 형산 등이 생기고 있으니 네네. 이거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권 없으면 놓을 거 아닙니까? 와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 얘기 주신 거죠? 사실 경찰 별도 입장에서 보면 그 21년도가 상당히 그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 경찰이 시행되면서 그 또 현장에서 또 어려움이 있고요. 업무량은 늘어났는데 인력과 예산이 없고요. 또 수사 경찰도 마찬가지 99%의 그 수사권이 넘어왔는데 인력과 예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직인데 그거를 그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 사실 어렵게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자, 인력과 예산이 지금 지난해 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민간위원장님의 말씀인데 네, 현장에서 그렇죠? 느끼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의 국민들이 왜 내 사건의 죄 범인을 왜 바로 지금 처리하지 못하느냐라는 불만들이 많은 건데 네네. 그거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지난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다는 어떻게 보면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현재 그 수사기일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근데 저희만 늘어난 게 아니고 검찰도 같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까지는 상관없이 말씀은 이제 그 수사심의 절차가 좀 더 검찰도 늘어나는데 일단 수사량이 경찰로 많이 오다 보니 과거에 맞습니다. 비해서 그런데 인력과 예산은 안 늘어났고 네네 6대 범죄가 안 온다고 지금 그러면 90% 국민들은 하는 건 안 할 거냐?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다 예산과 이 조직이 다 된 다음에 이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태도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도 작년부터 환경은 계속 변화해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수사 현장에 떠나는 거죠. 지금 역량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그게 아니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들으면 민주당에서 하는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지금 말씀은 왜냐면 역량이 아니라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수사 형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떠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170만 건에 10,000건 정도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국회의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직장인 협의회 민관기 위원장님과 검수완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라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얘기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